안녕하십니까. 착한 독서, 책 읽어주는 남자 박세민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김구 선생님의 백범일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김구 선생님 다 아시지만 그래도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은 독립운동가시고 정치가시고 호는 백범이십니다. 3.1 운동 이후에 우리 중국 상하이에서 임시정부를 이끄셨고요. 그리고 광복 후에는 우리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셔서 남북 협상에 임하시는 등 통일을 모색하시다가 1949년에 우리 암살 당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백범일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범 출간사. 이 책은 내가 상해와 중경에 있을 때 써놓은 백범일지를 한글 철자법에 준하여 국문으로 번역한 것이다. 그때 본국에 돌아온 뒤에 이를 첨가하였다. 애초에 이 글을 쓸 생각을 낸 것은 내가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석이 되어 내 몸에 죽음이 언제 닥칠지는 모르는 위험한 일을 시작할 때 당시 본국에 들어와 있던 어린 두 아들에게 나의 지난 일을 알리고자 하는 동기에서였다. 이렇게 유서 대신으로 쓴 것이 이 책의 상편이다. 그리고 하편은 윤봉길 의사 사건 이후 중일전쟁의 결과로 우리 독립운동의 기지와 기회를 잃어 이 목숨을 던질 곳이 없이 살아남아서 다시 오는 기회를 기다리게 되었으나 그때 내 나이 벌써 70을 바라보아 앞날이 많지 않으므로 주로 미주와 하와이에 있는 동포를 염두에 두고 민족 독립운동에 대한 나의 경륜과 소감을 알리려고 쓴 것이다. 이것 역시 유서라 할 것이었다. 나는 살아서 고국에 돌아와 이 책을 출판할 것은 꿈도 꾸지 아니하였다. 나는 우리의 완전한 독립국가가 선 뒤 이것이 지나간 이야기로 동포들의 눈에 비춰지기를 원하였다. 그런데 행이라 할까 불행이라 할까 아직 독립의 일은 이루지 못하고 내 죽지 못한 생명만 남아서 고국에 돌아와 이 책을 동포의 앞에 내놓게 되니 실로 감개무량하다. 나를 사랑하는 몇 친구들이 이 책을 발행하는 것이 동포에게 다소의 이익을 드림이 있다 하기로 나도 허락하였다. 이 책을 발행하기 위하여 국사원 안에 출판소를 두고 김지림 군과 삼종질 흥두가 편집과 예약, 수리의 일을 하고 있는 바 혹은 번역과 한글 철자법 수정으로 혹은 비용과 용지의 마련으로 혹은 인쇄로 여러 친구와 여러 기관에서 힘쓰고 수고한 데 대하여 고마운 뜻을 표하여 둔다. 끝에 붙인 나의 소원 한 편은 내가 우리 민주에게 하고 싶은 말에 요령을 적은 것이다. 무릇 한 나라가 서서 한 민족이 국민 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기초가 되는 철학이 있어야 하는 것이니 이것이 없으면 국민의 사상이 통일되지 못하여 더러는 이 나라의 철학에 쏠리고 더러는 저 민족의 철학에 끌리어 사상과 정신의 독립을 유지하지 못하고 남을 의뢰하고 저희끼리는 추체를 나타내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현상을 보면 더러는 로크의 철학을 믿으니 이는 워싱턴을 서울로 옮기는 자들이요 또 더러는 막스, 레닌, 스탈린의 철학을 믿으니 이들은 모스크바를 우리의 서울로 삼자는 사람들이다. 워싱턴도 모스크바도 우리의 서울은 될 수 없는 것이요 또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니 만일 그것을 주장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예전 동경을 우리 서울로 하자는 자와 다름이 없을 것이다. 우리의 서울은 오직 우리의 서울이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철학을 찾고 세우고 주장해야 한다. 이것을 깨닫는 날이 우리 동포가 진실로 독립 정신을 가지는 날이요 참으로 독립하는 날이다. 나의 소원은 이러한 동기, 이러한 의미에서 실린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품은
내가 믿는 우리 민족 철학의 대강령을 적어본 것이다. 그러므로 동포 여러분은 이 한 편을 주의하여 읽어주셔서 저마다의 민족 철학을 찾아 세우는데 참고를 삼고 자극을 삼아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다. 내가 이 책 상편을 쓸 때 10살 내외이던 두 아들 중에서 큰아들 이는 그 젊은 아내와 어린 딸 하나를 남기고 중경에서 죽었고, 작은 아들 신이가 26살이 되어 미국으로부터 돌아와 아직 홀몸으로 내 곁을 들고 있다. 그는 중국의 군인인 동시에 미국의 비행장교다. 그는 장차 우리나라의 군인이 될 날을 기다리고 있다. 이 책에 나오는 동지들 중에 대부분은 생존해서 독립의 일에 헌신하고 있으나 이미 세상을 떠난 이도 많다. 최강옥, 안창호, 양기탁, 헌익철, 이동영, 차이석, 이들은 모두 이제 없다. 무릇 난 자는 다 죽는 것이니 할 수 없는 일이거니와 개인이 나고 죽는 중에도 민족의 생명은 늘 있고 늘 젊은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시체로 성벽을 삼아서 우리의 독립을 지키고 우리의 시체로 발등상을 삼아서 우리의 자손을 높이고 우리의 시체로 걸음을 삼아서 우리의 문화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한다. 나보다 앞서 세상을 떠나간 동지들이 다 이 일을 하고 간 것을 나는 만족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내 비록 늙었으나 이 몸뚱이를 헛되이 썩히지 아니할 것이다. 나라는 내 나라요 남들의 나라가 아니다. 독립은 내가 하는 것이지 따로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민족 3천만이 저마다 이 이치를 깨달아 이대로 행한다면 우리나라가 독립이 아니 될 수도 없고 또 좋은 나라, 큰 나라로 이 나라를 보존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나 김구가 평생에 생각하고 행한 일이 이것이다. 나는 내가 못난 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못났더라도 국민의 하나, 민족의 하나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쉬지 않고 해온 것이다. 이것이 내 생애요. 내 생애의 기록이 이 책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 책을 발행하는데 동의한 것은 내가 잘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못난 한 사람이 민족의 한 분자로 살아간 기록으로서이다. 백범이라는 내 오가 이것을 의미한다. 내가 만일 민족 독립운동에 조금이라도 공헌한 것이 있다면 그만한 것은 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우리 젊은 남녀들 속에서 참으로 크고 훌륭한 애국자와 엄청나게 빛나는 일을 하는 큰 인물이 쏟아져 나오기를 믿는다. 동시에 그보다도 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마다 이 나라를 제 나라로 알고 평생 이 나라를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하는 것이니 나는 이러한 뜻을 가진 동포에게 이 범인의 자서전을 보내는 것이다. 당군기원 4280년 11월 15일 1947년 11월 15일 개천절날. 백범일지 상권. 인, 신 두 아들에게 너희들이 아직 어리고 반말리 먼 곳에 있어 수시로 나의 이야기를 말해줄 수 없구나. 그래서 그간 내가 겪어온 바를 간략히 적어 몇몇 동지에게 맡겨 너희들이 아비의 경력을 알고 싶어할 정도로 성장하거든 보여주라고 부탁하였다. 내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너희들이 장성하였으면 부자간에 서로 따뜻한 사랑의 대화로 족할 것이나 세상 일이란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 나이는 벌써 53이건만 너희들은 겨우 10살, 7살의 어린 아이니 너희들의 나이와 지식이 더할수록 나의 정신과 기력은 쇠퇴할 따름이다. 또한 나는 이미 외국에게 선전포고를 하여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선의 선몸이 아니냐. 지금 일지를 기록하는 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나를 본받으라는 것이 결코 아니다. 내가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너희들 또한 대한민국의 한 사람이니 동서고금의 많은 위인 중 가장 숭배할 만한 사람을 선택하여 배우고 본받게 하려는 것이다. 나를 본받을 필요는 없지만 너희들이 성장하여 아비의 일생 경력을 알 곳이 없기 때문에 이 일지를 쓰는 것이다. 다만 유감스러운 것은
오래된 사실이라 잊어버린 것이 많다는 점이다. 그러나 일부러 지어낸 것은 전혀 없으니 믿어주기 바란다. 대한민국 11년 1929년 5월 3일 상해 법조계 마랑로 보경리 4호 임시정부 청사에서 집필을 완료하다. 황해도 벽촌의 어린 시절 1. 조상과 가정. 우리는 안동 김씨 경순왕의 자손이다. 신라의 마지막 임금 경순왕이 어떻게 고려 왕건 태조의 따님 낙랑공주의 부마가 되셔서 우리들의 조상이 되셨는지는 삼국사기나 안동 김씨 족보를 보면 알 것이다. 경순왕의 8대 손이 충렬공, 충렬공의 현손이 이공공인데 이 어른이 우리의 시조요. 나는 이공공에서 21대 손이다. 충렬공, 이공공은 다 고려조의 공신이거니와 이조에 들어와서도 우리 조상은 대대로 서울에 살아서 글과 벼슬로 가업을 삼고 있었다. 그러다가 우리 방조 김자점이 반역죄를 저질러 전 가족이 멸문의 화를 당할 때 우리 조상은 처음에는 경기도 고양군으로 망명하였다가 그곳이 서울에서 가까운 지방이라 다시 먼 곳 황해도로 옮기게 되었다. 이리하여 해주읍에서 서쪽으로 80리 떨어진 백운방 턱골 팔봉산 아래 양가봉 밑으로 응거하였는데 이러한 내역은 족보를 살펴보아도 명백하다. 뒷계리 선산에는 나이 11대조 분묘를 위시하여 조상의 산소가 대대로 이어져 있고 산 아래에는 할머니 묘소도 있다. 우리 조상이 턱골로 들어오던 시기는 조선시대의 전성기로 양반과 상민의 계급차별이 엄밀하였던 시기이다. 우리 조상들은 멸문의 화를 면하기 위하여 김자점의 족속임을 숨기고 일부러 상놈 노릇을 하였다. 양반의 문화생활을 접어두고 동사짓고 임야를 개척하며 생계를 유지하다 보니 완전히 판 박힌 상놈이 되었다. 조선시대 군제에는 역둔토 외에 군역전이란 토지가 있었는데 이는 가난한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이 토지를 경작하다가 유사시에는 징병령에 따라 군에 나가는 제도이다. 우리 조상은 턱골 북쪽 고개 넘어 왼쪽에 있는 군역전을 경작한 이후 완전히 패를 찬 상놈이 되었다. 군역전을 경작하다 완전 상놈이 된 것은 문을 존중하고 물을 천하게 여기는 조선시대의 나쁜 풍습 때문이었다. 그 후 우리 조상은 지금까지 턱골 주위에서 살고 있는 진주강씨, 덕수 이씨 등 토착 양반들에게 천대와 압제를 대대로 받았다. 우리 집안의 처녀가 강, 이씨 문중으로 출가하는 것은 영광이지만 두 문중의 처녀가 우리 집안으로 시집오는 것은 보지 못했으니 이것은 혼인의 천대요. 강, 이씨들은 대대로 방장을 하지만 우리 김가는 존위 외에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으니 이것은 취직 즉 정치적 압제이다. 강 이씨들은 양반의 권세로 우리 집안의 토지를 강점하고 금전을 강탈한 후 농노로 사용하였으니 이것은 경제적 압박이다. 강 이씨들은 비록 머리 따은 어린 아이라도 70에서 80세 되는 우리 집안 노인을 만나면 이랬나 저랬나 이리하게 저리하게 하며 낮춤말을 쓰는 반면 우리 집안 노인들은 갓 성인이 된 아이에게도 반드시 높임말을 사용하였으니 이것은 언어의 천대이다. 그런데 턱골에 살 때 우리 집안도 전성시대에는 기와집이 즐비하고 조상의 묘소에 성물이 웅장하며 대대로 내려오는 노비까지 있었다는 것은 좀 이상할 것이다. 내가 10살 남짓 할 때 우리 문중의 혼사나 장례식에 해방로 이정길이 와서 일하는 것을 목도했는데 그는 소위 말하는 종의 종이었다. 이정길처럼 우리 운명보다도 더 흉악한 운명을 가진 사람도 있었다. 우리 집안의 내력을 살펴보면 문사도 없진 않았으나 높이 떨친 경우는 찾아볼 수 없고 대체로 불평분자가 많았다. 내 증조부는 가짜 어사질로 체포되어
해주 관아에 구속되었다가 어느 서울 양반의 청탁 편지로 겨우 형별을 면하였다고 한다. 내가 대여섯 살 때 우리 가족 상황은 다음과 같다. 증조 할아버지 항렬은 내 형제였는데 종증조 할아버지 한 분이 살아 계셨고 할아버지 형제와 아버지 네 형제도 다 살아 계셨다. 그런데 내가 5살 때 큰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별세하여 나는 사촌 형들과 같이 곡하였다. 아버님은 네 형제 중 둘째로 가장 형편이 빈한하여 장가들지 못하고 노창각으로 지내다가 24살에 삼각혼이라는 괴이한 혼인 제도로 결혼하였다. 삼각혼이란 세 성이 홍기의 자녀를 서로 교환하는 제도로 내 외삼촌은 내 고모 시누이의 남편이 되었고 어머님은 장년 목감방 문산촌 현풍 곽씨로 14살의 아버님과 결혼하였다. 결혼 후 부모님은 아들 한 분만 있는 종조부 댁에 더부살이를 하였다. 어머님은 어린 나이에 고된 일로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셨지만 부모님 내외의 정부는 좋으셨다. 결혼 후 한두 해 지나자 부모님은 독립하여 따로 살림을 차리셨고 그 후 내가 태어났다. 어머님께서는 푸른 밤송이에서 크고 붉은 밤 한 개를 얻어 깊이 감추어 둔 곳이 나의 태몽이라고 늘 말씀하셨다. 난산의 개구장이. 나는 병자년 1876년 할머니의 기일인 7월 11일 자시의 할아버지와 큰 아버님이 사시는 턱골 웅덩이 큰 집에서 태어났다. 앞으로 내 일생이 기구할 조짐이었는지 나의 탄생은 유례없는 난산이었다. 산통이 있은 지 근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이는 태어나지 않았고 산모의 생명은 위험하였다. 친척들이 모두 모여 온갖 의술치료와 미신 처방을 다 하였지만 효력이 없었다. 상황이 잘못 황급해지자 집안 어른들은 아버님께 속일 말을 머리에 쓰고 지붕 용마루로 올라가 소 울음소리를 내라고 했지만 아버님은 선뜻 따르지 않았다. 할아버지 형제분들이 다시 호통을 쳐서 아버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난 후에야 내가 태어났다고 한다. 우리 집안이 극히 빈곤한데 나의 겨우 17에 아이를 얻으니 어머님은 항상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한탄하셨다 한다. 어머님은 젖이 부족하여 암죽을 끓여 먹었고 아버님은 나를 품고 이웃집 산모에게 젖을 구하였다. 먼 친척 할머니 되는 피깨댁은 밤 늦더라도 조금 더 싫어하는 내색 없이 젖을 주었다 한다. 내 나이 10살 남짓에 그분이 돌아가셔서 턱골 동산에 묻혔는데 나는 그 묘를 지날 때마다 경의를 표하였다. 나는 서너 살 때 천년두를 알았는데 어머님께서 보통 종기를 치료할 때와 같이 대나무 침으로 따고 고름을 파내어서 내 얼굴에 마마 자국이 많다. 5살 때 1880년 우리 집은 종조부, 제종조부, 삼종조부 댁 등을 따라 강령군 삼가리로 이사하여 2해 살았다. 그곳은 아픈 바다요 뒤는 산이었다. 우리 집은 적막한 산 입구 호랑이 길목에 있어서 밤에는 종종 호랑이가 사람을 물고 우리 집 문 앞으로 지나가므로 문 밖을 나갈 수 없었다. 그러나 낮에는 부모님이 농사일이나 해산물을 채취하러 나가시면 나는 이웃 동네 신풍 이생원 댁에 가서 그 집 아이들과 놀다 오는 것이 일과였다. 여름철에는 촌아이들 관습대로 아랫옷만 걸치고 배꼽 위로는 아무것도 입지 않은 알몸으로 놀았는데 그 집 아이들은 나와 동갑도 있고 2~3살 위도 있었다. 하루는 그 집 사랑방에서 놀고 있는데 그 집 아이들이 해준 놈 때려주자고 공모하여 이유 없이 매질하였다. 나는 곧 집으로 돌아와 부엌칼을 가지고 아이들을 다 찔러 죽일 결심을 하고 그 집으로 달려갔다. 사랑 앞문으로 들어가면 아이들이 알아채고 미리 대비할까봐 칼로 울타리를 뜯어 후문으로 돌입할 계획을 세웠다. 울타리를 뚫고 안으로 들어가는데
마치 앞마당에 있던 17, 18세 되는 처녀가 나를 보고 놀라 제 오라비에게 일렀다. 나는 다시 그들에게 실컷 얻어맞고 칼까지 빼앗겼다. 그러나 집에 돌아와서는 칼을 잃어버린 죄로 부모님께 말씀드리지도 못하고 내내 시치미를 떼었다. 또 하루는 집에 혼자 있어 몹시 궁금하던 때 마침 문 앞으로 엿장수가 지나가면서 헌 육이나 부러진 숟갈로 엿 사시오 하고 외쳤다. 나는 엿은 먹고 싶었으나 엿장수는 아이들 자지배어 간다고 어른들에게 들었기 때문에 무서워 방문을 걸어놓고 엿장수를 불렀다. 주먹으로 문구멍을 뚫고 헌 숟갈이라야 엿을 주는 줄 알고 아버님께서 사용하시는 좋은 숟갈을 짓밟아 분질러 숟갈의 절반은 방 안에 두고 절반은 문구멍으로 내밀었더니 엿장수는 엿을 한 주먹 뭉쳐서 문구멍으로 들이밀었다. 엿을 맛있게 먹고 있을 즈음 아버님께서 들어오셨는데 나는 반 동강난 숟갈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내가 사실 그대로 아뢰자 아버님께서는 다시 그런 짓을 하면 엄벌하겠다고 구중하셨다. 그 후 어느 날 나는 아버님이 엽전 20양을 방 아랫목 이부자리 속에 넣어두고 나가시는 것을 보았다. 혼자서 심심한 데다 앞동네 구걸이 집에서 떡 파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돈을 전부 꺼내 온몸에 감고 떡집으로 갔다. 가는 도중에 삼종조부를 만났다. 너 이 녀석 돈 가지고 어디 가느냐? 떡 사 먹으러 가요. 내 아비가 보면 큰매 맞는다. 어서 집으로 돌아가거라. 종조부는 돈을 빼앗아 아버님께 전달하였다. 먹고 싶은 떡도 먹지 못하고 불만스러운 마음으로 집에 온 직후 아버님도 돌아오셨다. 아버님은 한마디 말도 없이 빨랫줄로 나를 꽁꽁 동려 들보에 달아매고 매질하기 시작하셨다. 어머님도 들에서 안 돌아오신 때라 말려줄 사람도 없고 나는 아빠 죽을 지경이었다. 그때 마침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제 종조부 장년 할아버지께서 지나가시다 나의 맹렬한 비명소리를 듣고 우리 방 안으로 달려 들어왔다. 할아버지는 아버님과 동갑이시지만 아저씨라는 존친의 권위로 불문곡직하고 나를 풀어주었다. 아버님의 설명을 다 듣지도 않고 할아버지는 어린 것을 그다지 무지하게 때리느냐고 꾸중하시고 매를 빼앗아 아버님을 한참 동안 때리셨다. 나는 장년 할아버지가 고마웠고 아버님이 매일 맞으시는 것이 퍽 시원하고 고소하였다. 할아버지는 나를 등에 업고 들로 가서 수박과 참외를 실컷 사 먹이고 할아버지 댁으로 업고 가셨다. 종중조모 또한 아버님을 책망하시며 내 아비 밉다. 너희 집에 가지 말고 우리 집에서 살자 하시며 밥과 반찬을 맛있게 해주셨다. 나는 여러 날 할아버지 댁에 묵고 난 뒤 집으로 돌아왔다. 종조부는 그곳에서 돌아가셨다. 해주 본향의 장지로 100여리나 되는 원거리를 운구할 때 상녀에 바퀴를 달고 끌고 가다 불편하다며 다시 바퀴를 떼고 어깨에 메고 가던 것이 기억난다. 한 번은 여름에 장맛비가 와서 근처에 샘이 솟아나 작은 내가 흐르게 되었다. 나는 붉은 염색과 푸른 염색을 통해서 꺼내어 샘에다 풀어놓고 붉은 내가 서로 만나며 섞이는 장관을 구경하다가 어머님께 몹시 매를 맞은 적도 있다. 내 나이 7살 때 1882년 강령군 삼가리로 이주했던 친척들이 한 집, 두 집 턱골 본향으로 돌아왔다. 이때 우리 집도 돌아왔는데 나는 아버님과 삼촌의 등에 업혀 돌아왔다. 고향에서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셨다. 아버님의 학식은 겨우 이름 석자 쓸 줄 아는 정도였지만 기골은 준수하고 성격이 호방하셨다. 음주는 한량이 없고 취하시면 양반 강 이씨를 만나는 대로 때려 1년에도 여러 번 해주관에 구속되는 소동을 일으키셨다. 그런데 사람을 구타하면 맞은 자를 때린 자의 집에 떠매어다가 눕혀두고 생사 여부를 기다리는 것이 그 시대 지방 관습이었다.
때문에 우리 집에는 한 달에도 몇 번씩 거의 죽게 된 사람, 전신이 피투성이 된 사람이 사랑방에 누워 있을 때가 있었다. 아버님이 사람을 잘 때리셨던 것은 술 기운 때문만은 아니고 순전히 불평에서 나온 것이었다. 아버님은 마치 수호지에 나오는 영웅처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능멸하는 것을 보면 친하고 친하지 않음에 관계없이 참지 못하는 불같은 성격이셨다. 이로 인해서 인근 상놈들은 다 아버님을 경외하고 양반들은 피하였다. 해마다 새밋이 되면 우리 집에서 닭, 계란, 연초 등을 다수 준비하여 어디론가 보냈고, 그러고 나면 감사의 표시로 역서와 해주먹 등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8, 9살이 되어서 나는 그 연유를 알았다. 아버님은 한 달에 몇 번씩 소송을 당하여 해주옥에 구속되곤 하셨는데, 이럴 때 양반들은 고통을 덜기 위해 감사나 판관에게 접근하지만 아버님은 영리청, 사령청의 개방이란 수속을 밟아 해마다 선물을 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미리 개방을 해두면 영문이나 본하의 자표가 옥이나 영청에 몇 달, 몇 날을 구속되더라도 실상은 사령, 영리들과 같이 먹고 잤으며 설령 곤장, 태장을 맡더라도 신용만 하는 헐장이었다. 또 옥에서 나와 반대소송을 제기하여 양반 토호들을 구속시키는 날에는 그들은 재산을 있는 대로 허비하여 감사 판관에게 뇌물을 바쳐 모면하더라도 호랑이나 정갈같이 무서운 사령, 영속들에게 별별 고통을 다 당하게 된다. 해서 지방에서 1년 동안에 부호 10여 명이 이렇게 해서 낭패를 당하였다고 한다. 인근 양반들의 회유책이었는지 아버님은 도존이에 청거되셨다. 아버님은 양반들에게 잘 해주던 다른 존이들과 반대로 양반에게는 가혹하게 공전을 거두고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에게는 스스로 부담하실지언정 가혹하게 하지 않으셨다. 결국 아버님은 3년이 못되어 공금유용으로 도전 위에서 면직되셨다. 이런 이유로 김순영이라면 양반의 아이와 부녀자들까지 손가락질하며 미워하였지만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아버님이 양반의 사랑방에 가시면 다른 양반들이 같이 앉아 있을 때 주인이 김존이 왔는가 하며 낮춤말을 쓰지만 혼자 조용히 있을 때에는 이따금 이랬소 저랬소 하는 이른바 머들의 공대를 하였다. 아버님의 어렸을 때 별명은 효자였다.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왼손 무명지를 칼로 잘라 할머니 입에 피를 넣어드려 사흘이나 더 사시게 한 적이 있다고 한다. 할머니는 내가 태어나던 날 영원히 돌아가셨다. 아버님 형제는 큰 아버지 배경, 아버님 순영, 셋째 삼촌 필령, 넷째 삼촌 준영 네 분이시다. 큰 아버지와 셋째 삼촌은 별다른 능력이 없는 보통 농군이셨으나 아버님과 넷째 준영 삼촌은 특이하셨다. 준영 삼촌은 술을 많이 마시고 문자는 국문을 겨울 내내 각하고 갈 하더니 끝내 못 배우고 말더라. 그런데 술버릇은 괴팍하여 취하면 큰 풍파를 일으켰다. 삼촌은 아버님과 반대로 양반에게는 감히 덤비지 못하고 문준 친척에게만은 위아래 없이 욕하고 싸움 걸어 할아버지와 아버님이 늘 때려주셨다. 내가 9살 때 1884년 할아버지 장례식이 있었는데 그날 준영 삼촌이 큰 구경거리를 연출하였다. 삼촌이 술에 취해 장례를 돌보는 호상인들을 모조리 두들겨 패고서 급기야는 인근 양반들이 큰 생색을 낸답시고 노복을 한 명씩 보내 상녀를 메고 가던 것까지 때려서 모두 쫓아버렸다. 결국 준영 삼촌을 결박하여 집에 가두어 뒀고 집안 식구끼리 운구하여 장례를 치르고 종증조부 주체로 가족회의를 열어 안전뱅이로 만들기로 결의하고 준영 삼촌의 발 뒤꿈치를 잘랐다. 홧김에 가족회의에서는 그러한 결정을 내렸지만 다행히 힘줄이 상하지는 않아 병신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삼촌이 종증조부 사랑에 누워
범같이 울부짖는 바람에 나는 무서워 근처에도 못 갔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러한 출대는 상놈의 본색이요 행위라 하겠다. 그때 어머님은 나에게 너희 집의 허다한 풍파가 모두 술로에서 생기니 너마저 술을 먹는다면 나는 단연코 자살하더라도 그 꼴을 안 보겠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겼다. 3. 궁비판 배움길. 당시 나는 국문을 배워 이야기책 정도는 볼 줄 알았고 한문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천자문은 배웠다. 하루는 집안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몇 해 전 집안에 새로 혼인한 집이 있는데 그 집 할아버지가 새 사돈을 만나려고 서울 갔던 길에 사두었던 총대우를 밤중에 쓰고 나가셨다가 이웃 동네 양반에게 발각되어 관을 지키고 다시는 관을 못 쓰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나는 힘써 물었다. 그 사람들은 어찌하여 양반이 되었고 우리 집은 어찌하여 상놈이 되었습니까? 침산 강씨의 선조는 우리만 못하나 현재 진사가 세 사람이나 있지 않느냐. 별담 이진사 집도 그렇다. 진사는 어찌하여 되는가요? 진사급제는 학문을 연마하여 큰 선비가 되면 과거보아 되는 것이다. 나는 이 말을 들은 후부터 글 공부할 마음이 간절하여 아버님께 어서 서당에 보내달라고 졸랐다. 아버님은 동네에 서당이 없고 다른 동네 양반 서당에서는 상놈을 잘 받지도 않거니와 받아주더라도 양반 자제들이 멸시할 터이니 그 꼴은 못 보겠다며 주저하신다. 결국 아버님은 문중과 인근 상놈 친구의 아동을 몇 명 모아 서당을 새로 하나 만드셨다. 수강료로 쌀과 보리를 가을에 모아주기로 하고 청수리 이생원을 선생으로 모셔왔다. 그분은 양반이지만 그리 넉넉지 못하여 양반의 선생으로 고용하는 사람이 없어 우리 같은 상놈의 선생이 된 것이다. 선생이 오시는 날 나는 너무 좋아서 머리 빗고 새 옷 입고 마중 나갔다. 저 앞에서 키 큰 50살 남짓의 노인이 오신다. 아버님이 먼저 인사하신 후 창 아마 선생께 절하해라고 말씀하신다. 공손히 절하고 나서 선생을 바라보니 마치 신선이나 하느님처럼 거룩해 보였다. 이리하여 우리 집은 사랑의 공부방을 열고 선생님 식사까지 복려하게 되었다. 이때 내 나이 12살 1887년이었다. 나는 개학하던 첫날 마상봉안식이란 5글자를 배웠다. 뜻은 알든 모르든 관계없이 너무 기뻐서 밤에 어머님의 매가리를 도와드리면서도 외우고 또 외웠다. 나는 새벽 일찍 일어나 누구보다 먼저 선생님 방에 가서 글을 배우고 밥 구렁을 메고 멀리서 오는 동무들을 내가 가르쳐 주었다. 이렇게 우리 집에서 석 달 지낸 뒤 서당은 인근 산동 신존이 사랑으로 옮겨갔다. 나는 아침이면 밥구렁을 메고 산고개를 넘어 집에서 서당까지 서당에서 집까지 오며 가며 끊임없이 글을 외웠다. 동무들 중에서 나보다 수준이 높은 자도 있었지만 배운 것을 외우는 시험에서는 늘 내가 최우등이었다. 반년이 되지 않아 신존이 부친과 선생 사이에 반목이 생겨 결국 선생님을 내보내게 되었다. 표면적인 이유는 그 선생이 밥을 많이 먹는다는 것이었지만 사실은 자기 손자는 둔재로 공부를 못하는 데 비해 나의 학문이 날로 발전한 것을 시기한 것이었다. 일전에 매달 보는 시험을 앞두고 선생님은 나에게 은밀하게 내가 늘 우등하였으니 이번에는 일부러 못 외는 것처럼 모른다고 대답하여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 내가 선생님 부탁대로 하였더니 그날은 신존이 아들이 1등했다고 닭잡고 수상 차려 잘 먹었다. 그런데도 결국 그 선생을 해고하였으니 이것은 진실로 소위 상놈의 짓이다. 어느 날 내가 아침도 먹기 전에 그 선생님이 집에 와서 작별을 고하셨다. 나는 정신이 아득하여 선생님의 품에 매달려 목 놓아 울었다. 선생님도 눈물이 비오듯 하였다. 작별하고 나셔도 나는 밥도 먹지 않고 울기만 하였다. 얼마 후 그와 같은 돌림 선생을 모셔 공부를 하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님이 전신불수가 되셨다. 그때부터 나는 공부도 못하고 아버님 심부름만 하였다. 워낙 가난한 살림에 의사와 약을 대야 하니 가사는 곧 탕진되었다. 네댓 달 치료 후 아버님은 반신불수로 다소 호전되었다. 입이 비뚤어져 발음이 분명치 못하고 한쪽 팔과 다리를 못 쓰셨지만 반쪽이라도 쓸 수 있는 것이 무척 신기해 보였다. 돈이 없어 훌륭한 의사를 모셔오지 못하자 부모님은 무전여행으로 문정걸식하면서 고명한 의원을 찾아 치료받기로 결정하셨다. 부모님은 집과 밭속까지 다 팔아버리고 나를 큰 어머니 댁에 떼어둔 채 떠나셨다. 나는 사촌들과 같이 송아지 곱비나 끌고 산허리 밭두렁에서 세월을 보내게 되었다. 부모님이 그리워 견딜 수 없자 나는 부모님 따라 신천, 안악, 장년으로 떠돌아다니기도 하였다. 장년에서 부모님은 나를 제종조의 누이댁에 떼어두고 할아버지 대상을 지낸다며 본향 턱골로 돌아가셨다. 작년에 제종조의 누이댁도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그 댁 주인과 같이 9월산에 나무하러 가곤 했다. 어렸을 때 나는 유달리 키가 작아 나무찜을 지고 다니면 마치 나무찜이 걸어가는 것 같았다. 나무하는 것도 고통스러웠지만 그 동네 큰 서당에서 밤낮 책 읽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는 말할 수 없는 비애를 느꼈다. 얼마 후 부모님이 작년으로 오시자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 공부하겠다고 졸랐다. 아버님께서 한쪽 팔과 다리를 좀 더 쓰시고 기력도 차차 회복되시는 데다 공부하고 싶어하는 나의 열성을 가상히 여기셔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고향에 돌아와 보니 의식주 무엇 하나 의지할 데가 없었다. 친척들이 조금씩 출염하여 겨우 살 곳을 마련하고 나도 곧 서당에 다니게 되었다. 책은 빌려서 읽었으나 먹과 붓이 나올 곳이 없었다. 어머님이 품팔아 김매고 길쌈하여 먹과 붓을 사주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러나 내 나이 14이나 되고 보니 만나는 선생이 되게 고루하여 아무 선생은 벼 10섬짜리, 아무 선생은 5섬짜리 등 수강료인 다소로 학력을 짐작하게 되었다. 어린 내 소견으로도 선생의 마음씀이나 일 처리가 남의 사표가 될 자격이 없어 보였다. 그때 아버님은 종종 나에게 이런 훈계를 하셨다. 밥 벌어먹기는 장타령이 제일이라고 너도 큰 글 하려고 애쓰지 말고 실용 문서에나 주력하여라. 그래서 나는 토지문권, 정소장, 재축문, 혼서문, 서한문 등을 틈틈이 연습하여 무식한 우리 집안에서는 상당한 명성을 얻었다. 우리 문중에서는 내가 장래 존위의 자격은 있다고 촉망하였지만 당시 내 한문 실력은 겨우 글자 몇 줄 엮는 정도였다. 그러나 통감, 사략을 읽을 때 왕우장상의 씨앗이 어찌 따로 있으리오라던 진승의 말, 칼을 뽑아 뱀을 베었다는 유방의 행동, 빨래하는 부인에게 밥을 얻어먹었다는 한신의 사적 등을 볼 때 나도 모르게 양 어깨가 들썩거렸다. 나는 어찌하든지 공부를 계속하고 싶었다. 가정이 비난하여 고명한 선생을 찾아가 배울 형편이 되지 못해 아버님은 무척 고민하셨다. 그런데 우리 동네에서 동북 심리대는 항명동에 사는 정문재 씨는 상민이었지만 집안 굴지의 선비였고 더욱이 큰 어머니와 제종 남매간이었다. 그 정씨 집에는 사방에서 선비들이 모여들어 시와 불을 지었으며 다른 한쪽에서는 서당을 열어 아동들을 가르치기도 했다. 아버님이 정씨에게 부탁하셔서 나는 수강료 없이 배우는 면비학동이 될 수 있었다. 너무도 만족하여 나는 매일 밥구럭을 메고 험한 곡에 깊은 계곡을 쏜살같이 넘나들어 그곳에 기수가는 학생들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때 도착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시를 짓는 데는 초보적인 대고풍 18구를 익혔고 공부는
한 당시와 대학 통감을 배웠으며 글자 연습은 분판만 사용하였다. 2. 실연의 사회 진출. 1. 과거 낙방. 이때 임진년 1892년 17세 경과를 해주에서 거행한다는 공포가 있자 정선생은 이 사실을 아버님께 알렸다. 이번 과거에 창암이를 데리고 가면 좋겠는데 글씨를 분반했으면 창암이 답안지도 쓸만하지만 과거 답안지와 같은 종이에 연습하지 않으면 처음이라 잘 쓸 수 없을 것이네. 그러니 장지에 연습하면 좋겠는데 노형은 비난하여 주선할 도리가 없겠지? 종이는 내가 주선하여 볼 테지만 창암이는 글씨만 쓰면 되겠나? 글은 내가 지어줌세. 선생의 이 말에 아버님은 무척 기뻐하시며 장지 5장을 구입하셨다. 나는 기쁘고 감사하여 필사의 교법대로 정성을 다하여 연습하니 하얀 종이가 온통 검게 변하였다. 과거 비용을 준비하지 못했던 우리 부자는 먹을 접사를 등에 지고 선생님을 따라 해주에 도착하여 아버님이 이전부터 잘 알고 있던 개방집에 기숙하였다. 드디어 시험 보는 날 선화당 옆 관풍각 주변 사방에는 새끼줄로 망을 둘러쳤고 정면에 있는 과거장 입구로 선비들이 열을 지어 들어갔다. 흰 배에 산동접이니 석담접이니 하는 접의 이름을 써서 장대 끝에 매달고 자기 접의 자리를 먼저 잡으려고 힘있는 자들을 앞세워 큰 종이 양산을 들고 도포 입고 유건 쓴 선비들이 접접이 들어가는 대혼잡의 광경은 참으로 볼만하였다. 과거장에는 노소 귀천이 없이 무질서한 것이 내려오는 풍습이라 한다. 또 볼만한 것은 늙은 선비들이 골가하는 모습이었다. 광풍각을 향하여 새끼줄만 구멍 사이로 머리를 들이밀고 소생의 성명은 아무개 이없는데 먼 시골에 살면서 과거 때마다 참석하여 금년 70살입니다. 요다음 다시 과거에 참석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초시라도 한번 합격하면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며 진정하는 것이다. 어떤 이는 큰 소리로 외치고 어떤 이는 목 놓아오니 비굴하기도 하고 가엾기도 하였다. 본접에 와서 보니 선생과 접장들이 글을 짓는 자는 짓기만 하고 글을 쓰는 자는 쓰기만 하였다. 나는 선생님에게 늙은 선배들의 걸과하는 모습을 말씀드린 후 이번에 제가 아니라 아버님 명의로 과거 답안지를 작성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기회가 많지 않겠습니까? 하고 부탁하자 선생님은 내 말에 감동하여 흔쾌히 수락하셨다. 이런 대화를 들은 어떤 접장 한 분이 내 글씨가 나만은 못할 터 내 아버님 답안지의 글씨는 내가 써주마. 너는 후에 과거 공부를 더해서 직접 짓고 쓰도록 해라. 하고 거들어 주신다. 나는 예 고맙습니다. 며 감사하였다. 이렇게 선생님이 짓고 접장이 쓴 아버님 명의의 과거 답안지를 새끼줄망 사이로 시관 앞에 향해 쏘아 들여보냈다. 그리고 나서 과거에 얽힌 이런 말 저런 말을 들었다. 시관에 대해 불평하는 말로는 통인 놈들이 시관에게는 보이지도 않고 과거 답안지 한 아름을 도적하여 갔다는 것이나 과거장에서 글을 짓고 쓸 때 남에게 보이지 말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글을 지을 줄 모르는 자가 남의 글을 보고 가서 자기 글로 제출한다는 것이다. 또 괴이한 말은 돈만 받으면 과거도 벼슬도 다 할 수 있다. 글을 모르는 부자들이 큰 선비의 글을 몇백 냥 몇천 냥씩 주고 사서 진사도 하고 급제도 하였다고 한다. 그뿐인가 이번 시관은 누구인즉 서울 아무 대신에 편지를 붙였으니까 반드시 된다고 자신하는 사람. 아무개는 시관의 수천 기생에게 주다 몇 필을 선사하였으니 이번에 꼭 과거를 한다고 자신을 한 자도 있었다.
드디어 나는 과거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위의 몇 가지 현상만 보아도 과거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무슨 가치가 있는가? 내가 심혈을 다하여 장래를 개척하기 위해 공부하는 것인데 선비가 되는 유일한 통로인 과거장의 꼬락서니가 이 모양이니 내가 시, 부를 지어 과문육체에 능통하더라도 아무 선생, 아무 접장 모양으로 과거장의 대서업자에 불개할 것이니 나도 이제 다른 길을 연구하리라 결심하였다. 나는 이처럼 과거 길에서 불쾌한 느낌과 비관적인 생각만 품은 채 집으로 돌아와 아버님과 상의하였다. 제가 어떻게든 공부로 입신양명하여 강과 이가에게 당한 압제를 멸할까 하였는데 그 유일한 방법이라는 과거장의 폐해가 이와 같은즉 제 비록 큰 선비가 되어 학력으로 강 이씨를 압도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엽전의 마력이 있는데 어찌하오리까. 또한 큰 선비가 돼도 공부를 하려면 다소의 금전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집안이 이같이 가난하니 앞으로 사당 공부를 그만두겠습니다. 아버님 역시 옳게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 그러면 풍수 공부나 관상 공부를 해보아라. 풍수에 능해 명당의 조상을 모시면 자손이 복록을 누리게 되고 관상을 잘 보면 선한 사람과 군자를 만날 수 있다. 나는 이치에 맞는 말이라 생각되어 그것을 공부하여 보겠습니다. 서적을 얻어주십시오. 하고 부탁하였다. 아버님이 우선 마의상서 한 권을 빌려주셔서 나는 독방에서 이것을 공부하였다. 관상서를 공부하는 방법은 먼저 거울로 자신의 상을 보면서 부위와 개념을 익힌 다음 다른 사람의 상으로 확대 적용해 나가는 것이 첩경이다. 나는 두문불출하고 석 달 동안이나 내 상을 관상에 따라 면밀하게 관찰하였다. 그러나 어느 한 군데도 귀격, 부격에 좋은 상을 얻고 얼굴과 온몸에 천격, 빈격, 흉격밖에 없다. 과거장에서 얻은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관상서를 공부했는데 오히려 과거장 이상의 비관에 빠져버렸다. 짐승과 같이 살기 위해 산다면 모르지만 인간으로서 세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다. 그런데 상서 중에 이런 구절이 있다. 상 좋은 것이 몸 좋은 것만 못하고 몸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하다. 이것을 보고 나는 상 좋은 사람보다 마음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하였다. 이제부터 밖을 가꾸는 외적 수양에는 무관심하고 마음을 닦는 내적 수양에 힘써 사람 구실을 하겠다고 마음먹으니 종전에 공부 잘하여 과거하고 배설하여 천한 신세에서 벗어나겠다는 생각은 순전히 허영이고 망상이요 마음 좋은 사람들이 취할 바 아니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마음 좋지 못한 사람이 마음 좋은 사람으로 되는 방법이 있는가 스스로 물어보니 역시 막연하였다. 상서를 그만 덮어버리고 지리에 관한 책 또 좀 보았으나 취미를 얻지 못하고 병서인 손무자, 오기자, 삼약, 육도 등을 보니 이해하지 못할 곳이 많다. 그러나 장수가 될 훌륭한 재질을 논하면서 태산이 앞에서 무너져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병사들과 더불어 고락을 함께한다. 나아가고 물러섬을 호랑이와 같이 한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 지지 않는다. 등의 구절을 매우 흥미있게 낭독하였다. 나이 17살 때 나는 1년간 일가 아이들을 모아 훈장질 하면서 의미도 잘 모르는 병서만 읽었다. 2. 동학의 세계로. 그 즈음 사방에서 괴이한 이야기들이 분분하였다. 어디에는 이인이 나타나 바다에 떠다니는 기선을 목각에 딱 붙여놓고 세금을 내야 놓아준다. 곧 정도령이 계룡산의 도읍을 정하여 이조 국가는 없어질 것이니 밭은목에 가서 살아야 다음 세상에 양반이 된다며 암묵에는 계룡산으로 이사했다. 그런데 우리 동네에서 남쪽으로 20리 떨어진
포동에 사는 오응성과 그 옆 동네 최유선 등은 충청도에서 최도명이란 동학선생에게 입도해서 공부하는데 방문을 열고 다듬이 없이 호련히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며 공중으로도 걸어다닌다 한다. 그 선생 최도명은 하룻밤 사이에 능히 충청도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한다. 나는 호기심이 생겨 가서 보고 싶었다. 그런데 그 집을 찾아가는 예절은 고기를 먹지 않고 목욕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가야 접대를 한다고 한다. 내 나이 18이 되는 계사년 1893년 정초 나는 고기도 먹지 않고 목욕하고 머리 닦고 푸른 도표에 녹대를 메고 포동 오씨댁으로 방문하였다. 문에 이르자 방에서는 무슨 글 읽는 소리가 들리는데 신화경전을 읽는 소리와는 다르고 노래를 합자하는 것 같으나 그 의미를 알 수 없었다. 공경하는 자세로 문에 나아가 주인 면회를 청하였더니 젊은 청년 한 사람이 나와 접대하였다. 나는 그가 양반임을 알고 있었는데 과연 상투를 짜고 통청관을 쓰고 있었다. 내가 공손히 절을 하니 그 사람도 공손히 맞절을 하고서는 도령은 어디서 오셨소? 라고 묻는다. 나는 황공하여 본색을 말하였다. 어른이 되어도 당신께 공대를 듣지 못하련만 하물며 저는 아직 아이인데 어찌 공대를 하나이까? 그이는 감동하는 빛을 보이면서 천만의 말씀이요. 나는 다른 사람과 달리 동학도인이기 때문에 선생의 교훈을 받들어 빈부귀천에 차별대회가 없습니다. 조금 더 미안해 마시고 찾아오신 뜻이나 말씀하시오. 나는 이 말만 들어도 별세계에 온 것 같았다. 그와의 문답이 시작되었다. 제가 오기는 선생이 동학을 하신다는 말을 듣고 도리를 알고 싶어 왔습니다. 이런 아이에게도 말씀하여 주실 수 있습니까? 그처럼 알고 싶어 오셨다는데 내가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학이란 어떤 취지이며 어느 선생이 천명하셨습니까? 동학은 용담 최수은 선생이 천명하였으나 이미 순교하셨고 지금은 그 조카 최해월 선생이 대도주가 되어 포교 중입니다. 동학의 종지로 말하면 말세에 사악한 인간들로 하여금 개과천선하여 새 백성이 되어 장래 참주인을 모시고 계룡산에 신국가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설명을 듣고 나는 매우 마음이 흡족하였다. 과거에 낙방하고 난 뒤 광산공부에서 마음 좋은 사람이 되기로 결심한 나에게 하늘님을 모시고 도를 행한다는 말이 가장 마음에 와 닿았다. 또한 상놈된 원한이 골수에 사무친 나에게 동학에 입도만 하면 차별대우를 철폐한다는 말이나 이조의 운수가 다하여 장래 새 국가를 건설한다는 말에서는 작년 과거장에서 품은 비관이 연상되었다. 나는 동학에 입도할 마음이 불길같이 일어났다. 오씨에게 입도 절차를 물어보니 백리 한 말, 백지 세무금, 누런초 한 쌍을 가져오면 입도식을 행해준다고 한다. 나는 성경대전, 팔편가사, 궁울가 등 동학경전을 열람한 후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님께 오시와 나눈 대화를 소상히 보고하니 아버님은 나의 동학 입도를 흔쾌히 승낙하시고 필요한 예물을 준비해 주셨다. 나는 곧바로 예물을 가지고 가서 입도하여 동학을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고 아버님도 동학에 입도하셨다. 당시 양반들은 동학에 가입한 자가 드물었던 반면 내가 상놈인 만큼 상놈들이 동학으로 많이 쏠려 들어왔다. 불과 수개월 만에 나의 연비는 수백 명에 이르렀다. 당시 나에 대한 근거 없는 이야기가 인근에 두루 유포되었다. 사람들이 찾아와 그대가 동학을 해보니 무슨 조화가 생기더냐고 물으면 나쁜 일을 하지 않고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 동학의 조화이라고 정직하게 대답하였다. 그러나 듣는 이들은 내가 자기네들에게 아직 조화를 보여주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김창수가 한 길 이상 공중에서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한 것이다. 나의 도력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은 황해도는 물론이고 평안남북도까지 퍼져
연비가 수천에 달하였다. 나는 황해도 평안도의 동학당 중 나의 어린 자로 가장 많은 연비를 가졌기 때문에 별명이 아기 접주였다. 계사년 1894년 가을에 오응선, 최유현 등이 충청도 보은에 계신 해월 대도주에게 각자 자기 연비를 보고하라는 경통에 따라 황해도에서는 명망 있는 도유 15명을 선발하는데 나도 뽑히게 되었다. 따은 머리가 여행에 불편하다고 해서 나는 관을 쓰고 출발하였다. 연비들이 여비를 거두어 해주에서 특별히 만든 향목을 토산 예품으로 가지고 육로와 수로를 통해 충청도 보은군 장안이라는 동네에 도착하였다. 그 동네 이 집 저 집 이 구석 저 구석에서는 지기 금 지원 위 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 만사지 등 중음외는 소리가 들렸다. 동네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떼지어 나가고 다른 한쪽에서는 떼지어 들어와 집집마다 사람이 가득가득 하였다. 접재인에게 우리 일행 15의 명단을 주어 해월 선생에게 통지하였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황해도 도인들을 부른다는 통지를 받고 우리는 일제히 인도자의 뒤를 따라 해월 선생이 계시는 처소에 갔다. 집에 들어가 우리 15명이 해월 선생 앞에 한꺼번에 절하자 선생도 역시 상체를 구부리고 손을 땅에 짚고 답례로 절을 했다. 그리고는 멀리서 수고실에 왔다는 간단한 인사를 하였다. 우리 일행 중 대표가 15이 각각 만든 명부책을 선생 앞에 드렸다. 선생은 그 명부책을 문서 책임자에게 맡기면서 처리하라고 분부하였다. 다른 사람들도 같은 생각이었겠지만 내가 천리를 멀다 않고 보은에 간 것은 선생이 무슨 조화주머니나 주지 않나 하는 기대와 선생의 도골도풍은 어떠한가 살펴보려는 생각이 간절하였기 때문이다. 선생은 나이가 60 가까이 되어 보이는데 수염은 길며 색은 보기 좋을 정도로 약간 검은 가닥이 있었다. 선생의 얼굴은 맑고 여위였으며 머리에 큰 검은 갓을 쓰고 저고리만 입고 앉아서 일을 보셨다. 방문 앞의 무쇠화로의 약탕관에서는 독삼탕 다리는 김과 냄새가 나는데 선생이 잡수신다고 하였다. 선생의 방 안방에는 많은 제자들이 옹이하고 있는데 그중 측근에서 모시는 자는 손응구, 김영국 등 선생의 사위 2사람이고 그 외에도 유명한 박인호 등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 나의 인상으로는 김씨는 나이 40 가까운 순박한 농군 같았고 손씨는 젊은 청년으로 지식도 있어 보이고 부적에 천을 천수라 쓴 것으로 보아 필재도 있어 보였다. 우리가 그 방에 있을 때 선생께 보고하는 것을 들었다. 그 내용은 남도지방의 각 관청에서 동학당을 체포하여 압박하는 반면 고부에서는 정봉준이 벌써 병사를 일으켰습니다. 아무군수는 도유의 정가족을 체포하고 가산전부를 강탈하였습니다. 등이었다. 선생은 진노하는 안색에 순 경상도 어조로 호랑이가 물러 들어오면 가만히 앉아서 죽을까? 참나무 몽둥이라도 들고 나가서 싸우자. 선생의 이 말은 곧 동원령이다. 각지에서 와서 대령하던 대접주들이 물끓듯이 밀려나가기 시작하였다. 우리 15사람에게도 접주로 임명하는 첩지를 내려주는데 첩지 원형에 전자체로 새긴 해월인이 찍혀 있었다. 선생에게 하직 인사를 드리고 난 뒤 우리는 속리산을 구경하고 귀로에 접어들었다. 돌아오는 도중 곳곳에서 흰옷을 입고 칼찬 동학당을 만났다. 광해원 장에 도착하니 수많은 동학군이 진영을 차리고 행인들을 검사하였는데 그곳에서 볼만한 것은 양반으로 평소 동학당을 학대하던 자들을 잡아와서 길가에서 집신을 삼게 하는 것이었다. 동학군은 우리 일행의 증명서를 보고는 무사히 통과시켰다.
부군의 촌락에서는 밥을 짐으로 지어서 도소로 보내는데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한편 동학당이 몰려와 집회하는 것을 보고 놀라 논에서 벼를 베던 농군들이 낯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도 보았다. 경성을 지나는데 벌써 경군이 삼남 지방을 향하여 행군하는 것도 보았다. 3. 팔봉접주. 가보년 1894년 9월경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왔다. 황해도에도 양반과 관리의 압박이 있는 데다 삼남에서 향응하라는 경통이 잇따라 도착하여 우리 15인 접주를 위시하여 회의한 결과 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맨 처음 총집결 장소로는 포동 부근 시장인 죽천장으로 정하고 각지에 경통을 보냈다. 나는 팔봉산 아래 산다고 해서 팔봉이란 전명을 짓고 푸른 비단에 팔봉도소 넉자를 크게 쓰고 표어로는 초구에 청량 넉자를 써서 높이 걸었다. 우리는 회의 결과 곧바로 거사하면 경군과 외병이 와서 접전이 될 터이니 동학 연비 중 무기 가진 자를 모아 우선 군대를 편성하기로 하였다. 나는 본래 산골 출신인데다 상놈이기 때문에 나의 연비에는 산보수가 가장 많았다. 사람들은 인근 부잣집에서 약간의 호신용 무기를 거두어 오기는 하지만 무기는 대부분 산포수들이 자신의 총기를 가져온 것이었다. 부대를 편성하니 나의 접에는 총 가진 군인이 700여 명으로 다른 어느 접보다 우세한 무력을 확보하였다. 최고회의에서는 황해도의 수부인 해주성을 먼저 함나하고 탐관오리와 외놈을 다 잡아 죽이기로 결정하고 팔봉접주 김창수를 선봉으로 임명하였다. 나를 선봉으로 임명한 것은 비록 나이 어리지만 평소에 병법을 연구하였고 또한 나의 접이 산포수로 잘 무장되어 있다는 것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결정의 이면에는 자신들이 총알바지가 되기 싫다는 이유도 있었다. 나는 최고회의의 결정을 승낙하였다. 즉시로 출동하여 정군을 후방에 따르도록 하고 나는 선두에서 말을 타고 선봉이라는 사령기를 잡고 해주성으로 달려갔다. 해주성 서문 밖 선여산 위에 진을 친 후 총사령부는 총공격령을 내리면서 선봉인 나에게 작전 계획을 맡겼다. 나는 다음과 같은 계획을 제시하였다. 지금 성내에 아직 경군은 도착하지 못하였고 오합지졸로 편성한 수성군 200여 명과 외병 7명이 있다. 먼저 선발대가 남문으로 진공하면 내 지휘하의 선봉부대는 최대의 속력으로 서문을 공격하여 함량할 것이다. 총사령부에서는 정황을 보고 아군이 허약한 곳을 응원한다. 나의 계획은 받아들여졌다. 그런데 작전을 개시할 무렵 외병들이 성 위에 올라가 공포 4대방을 쏘았다. 남문으로 향하던 선발대는 이 총소리에 놀라 도주하기 시작했고 외병은 남문으로 나와 도주하는 군중을 향하여 연발로 총을 쏘았다. 나는 정군을 지휘하며 선봉대를 이끌고 서문 아래 도착하여 맹렬하게 공격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총사령부에서 퇴각을 명령하였다. 선봉대가 퇴각을 위해 머리도 돌리기 전에 사령부 병사들은 상과들로 도망갔다. 내가 퇴각하는 원인을 물으니 도유 서너 명이 남문 밖에서 총에 맞아 죽었기 때문이란다. 그러니 선봉군도 퇴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도 우리 접은 비교적 정연하게 퇴각하였다. 나는 해주 서쪽 80리 후방인 회악동 곽감역가에 집결하기로 하고 선발대를 파견하였다. 마지막으로 내가 군사들을 수습하여 회악동에 도착하니 우리 접의 무장 군인들은 흩어지지 않고 모두 모였다. 나는 일단 병사들을 정돈시키고 난 뒤 이번 실패에 분개하여 군대 훈련에 주력하기로 하여 동학교도 여부를 가리지 않고 각 지방에 장교의 경력이 있는 자를 정중하게 모셔와 병사들에게 총술,
행군, 체조 등을 교련시켰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면회를 요청하였다. 그들은 문화 9월산 아래 사는 정덕현과 우종설하였다. 나이는 나보다 10살 남짓 많아 보이는데 보고 아는 것이 많은 식견 있는 사람이었다. 내가 찾아온 이유를 묻자 그들은 태연하게 동학군이란 한 놈도 쓸만한 것이 없는데 그대가 좀 낫다는 말을 듣고 한번 보고 싶어 왔노라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같이 앉아있던 나의 연비들로부터 동학을 비방하는 자니 무례한 자니 하는 온갖 비난이 일어났다. 나는 크게 화를 내며 손님과 면담하는데 이렇게 무례한 것은 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꾸짖고 좀 나가달라고 요청하여 우리 세 사람만 회담하게 되었다. 나는 공손히 선생들이 이와 같이 먼 길을 오신 것은 저에게 좋은 방책을 가르쳐 주고자 하심이 아닙니까? 라고 물었다. 정씨는 서로 대책을 말해도 실행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요새 동학군 접투라는 자들이 호기충천에서 선배를 무시하는 판국에 군도 동학접주 아닌가 반문하였다. 나는 더욱 공손히 하여 먼저 가르쳐 주신 후 제가 실천하는 것을 보신 다음에 다른 접주와 마찬가지인지 아닌지 판단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라고 제안하였다. 이 말에 정씨는 흔쾌히 악수하고 다음에 방책을 말하였다. 1. 군기정숙 병졸에게 서로 절하거나 경어 쓰는 것을 폐지할 것. 2. 민심을 얻을 것. 동학당이 총을 가지고 마을을 다니면서 곡식이나 돈을 빼앗는 강도적 행위를 금지할 것. 3. 현자를 초빙하는 글을 발포하여 경륜 있는 인사를 다수 구할 것. 4. 정군을 9월산 안에 모아 군사훈련을 실시할 것. 5. 재령, 신천 두 군의 외놈이 무미 수천석을 쌓아두었으니 그것을 몰수하여 폐업사로 옮겨 양식에 충당할 것. 나는 매우 기뻐하며 5방책을 모두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곧바로 정군을 소집하여 정씨를 모주, 우씨를 종사라 선언하고 두 분에게 최고의 예를 표시하게 했다. 이어서 간단한 군령 몇 조를 공포하고 위반자에게는 태, 곤으로 다스리게 하고 정군을 9월산으로 옮길 준비를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신천의 안진사로부터 밀사가 왔다. 안진사 태우는 회학동에서 동으로 20리 천봉산이란 큰 산 너머에 있는 신천군 청계동에 살고 있었다. 그는 문장과 글씨는 물론 지략까지 겸비하여 명성이 해저지방은 물론 전국에 널리 알려져 조종 대신들도 크게 대접하는 이였다. 그런데 그는 동학이 골기하는 것을 보고 이를 토벌하기 위하여 동생과 아들로 병사를 담당케 하고 300여 명의 산포수를 모집하여 청계동 자택에 의료소를 세우고 경성 모 대신의 원조와 황해 감사의 지도 아래 벌써 동학토벌에 나서 신천 지역의 동학토벌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었다. 때문에 동학 각 접은 안태훈을 두려워하고 있었고 우리 접도 청계동을 경비하였던 터였다. 그러한 안태훈이 우리에게 밀사를 보내온 것이다. 정씨 등이 밀사를 만나본 결과 안진사는 비밀리에 나를 조사하고 난 뒤 군이 나이 어리지만 대담한 인품을 지닌 것을 사랑하여 토벌하지 않을 터이지만 군이 만일 청계를 침범하다가 패멸당하게 되면 인재가 아깝다는 후위에서 밀사를 보냈다고 한다. 나는 즉시 참모회의를 열고 논의한 결과 나를 치지 않으면 나도 치지 않는다. 어느 한쪽이 불행에 빠지면 서로 돕는다는 밀약이 성립되었다. 우리는 이미 정한 방침대로 9월산 폐업사로 군대를 옮겼다. 폐업사에 본령을 두고 동어귀에 파수막을 지어 군인의 삼박 출입을 엄금하였다. 우리는 신천군의 외놈들이 비치한 백미 천여석을 몰수하여 산 아래 마을에 백미 1석을 폐업사까지 운반하는 자는 백미 3마를 준다고 훈령하여 운반하는 비용을 후하게 쳐주었더니 하루 만에 모두 폐업사로 옮길 수 있었다. 나는 각 동네에 동학당을
빙자하면서 금전을 강제로 빼앗거나 행패하는 자가 있으면 즉각 보고하라고 훈령을 보내고 고발되는 대로 체포하여 무기 있는 자는 무기를 빼앗고 곤장, 태장으로 다스리고 맨손으로 행패를 부리는 자도 엄히 다스렸다. 그러자 사방이 평안해지고 민심이 안정되었다. 나는 날마다 군인들에게 실탄 연습과 전술을 배우게 하는 한편 현인을 초빙하는 글을 발표하고 또 9월산 주위에 지에 있다는 인사를 조사하여 혼자 직접 걸어서 방문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신천군 월정동에 송종호를 스승으로 삼고 사람과 말을 보내어 산사의 모셔와 자문을 받았다. 송씨는 일찍이 상해 등지에 다녀와 해외 사정에도 정통하고 사람됨이 걸출하여 영웅의 기풍이 있었다. 또한 풍천군에서는 허곤이란 명사가 찾아와 합류하였다. 허씨는 문필이 뛰어나고 신무에 밝은 사람이었다. 또한 폐업사에는 도승으로 명성이 자자한 하은당이란 스님이 주지였는데 그 제자와 학인을 합쳐 수백 명의 남녀 승도가 있었다. 나는 때때로 하은대사에게 도학을 들었다. 폐업사에서 우리는 간간히 최고회를 열어 장례 방침을 의논하였다. 당시 경군과 외병이 해주성을 점거하고 주위에 흩어진 동학교도를 소탕하고 점차 서쪽으로 옹진, 강령 등을 평정하고 이제 항령으로 넘어온다고 한다. 그런데 9월산 주변에는 이동엽이란 접주가 이끄는 동학군이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 부대의 동학군이 폐업사 부근 촌락을 노락질하다 우리 군인에게 잡혀 총기를 빼앗기고 벌을 받은 후 돌아가기도 하였다. 그런데 나의 부하 가운데 촌락으로 내려가 재물과 보물을 약탈하다 발각되어 엄한 형벌을 받으면 도망가서 이동엽의 부하가 되거나 아예 도적질을 하고 싶어서 야간에 도주하여 이동엽의 부하가 되는 자들이 증가하여 나의 세력은 나날이 줄어들었다. 최고회의는 기회를 보아 나에게 동합접주의 감투를 벗기기로 결정하였는데 이것은 나에게서 병권을 박탈하자는 야심이 아니오 나의 몸을 보정케 하려는 방책이었다. 회의의 보관은 허곤을 평양에 보내어 장호민의 소개로 황주 병사의 양해를 얻고 난 뒤 폐업사에 있는 군대를 나 대신 허곤에게 인도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일로 허곤은 송종호의 편지를 지니고 평양으로 출발하였다. 그때 내 나이 19살 가보년 1894년 섣달경이었다. 나는 며칠 동안 신열과 두통이 심하여 방에 누워 치료 중이었다. 하은당이 문병 와서 나를 자세히 보더니 홍역도 치르지 못한 대장이로구려 하면서 영장 이용선에게 나의 방 출입을 금지시키게 하고 자신이 직접 치료를 전담하고 홍역의 경험이 있는 나이 든 여승으로 하여금 간호케 하였다. 어느 날 이동엽이 정군을 이끌고 우리를 침공한다는 급보가 있자마자 이동엽 군대들은 총 쏘고 칼 휘두르면서 절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우리 군인들은 뿔뿔이 도망가거나 육박전을 벌였다. 이동엽은 자신의 부하들에게 김접주에게는 손대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호령하였다. 이동엽이 나를 미워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박해하면 후일 큰 화를 입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나는 해월 선생이 임명한 접주인이 동학의 정통인 반면 이동엽은 임시 방편으로 임종현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제2세 접주이기 때문이다. 이동엽은 영장 이용선만 사형에 처하라고 명령하였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돌연히 자리를 박차고 나가 이용선은 나의 지휘 명령에 따라 행동한 것뿐이다. 만일 이용선이 죽을 죄가 있다면 그것은 곧 나의 죄니 나를 총살하라고 큰소리로 호령하였다. 그러나 이동엽은 부하들을 지휘하여 나의 손과 발을 꼭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해놓고 이용선만 끌고 갔다. 얼마 후 동네 어귀에서 총소리가 났다. 절 안에 있던 이동엽 부하는 거의 퇴각하였는데 이용선이 총살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즉각 동네 어귀로 달려가 보니 과연 이용선은 총에 맞아 죽었고 입은 옷이 전부 불타고 있었다. 나는 이용선의 머리를 껴안고 통곡하다 저고리를 벗어 이용선의 머리를
감싸고 동네 사람들을 지휘하여 정성껏 묻어주게 했다. 그 저고리는 어머님이 내가 동학 첩주로 지도자 노릇 한다고 처음으로 지어 보내신 명주 저고리였다. 내가 눈 속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호고 가는 것을 본 이웃 사람들이 의복을 갖다 주었다. 이용선은 함경도 정평 출신인데 장사하러 황해도에 와서 살고 있었다. 그는 사냥하는 총술이 있고 무식하지만 사람을 다스리는 재주가 있어 내가 화포영장에 임명하였던 것이다. 그 후 아들과 조카가 와서 정평 본향으로 이용선의 주검을 이장할 때 동네 사람들로부터 피살 당시의 정황을 설명 듣고 또 시신을 꺼내다가 내 저고리로 얼굴을 싼 것을 보고서 나에게 나쁜 감정을 품지 않고 돌아갔다는 말을 들었다. 이용선이 죽은 날 밤 나는 부산동 정덕현의 집으로 가서 그간의 사정을 설명하였다. 정씨는 이용선의 죽음은 불행한 일이지만 형은 지금부터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할 장부이니 수리간 홍역의 여독을 풀고 난 뒤 나와 함께 풍진을 피하여 유람이나 떠납시다. 아니요, 이용선의 복수를 해야 합니다. 복수는 의리에 당연하나 경군과 외병이 아직 9월산을 소통하지 못하는 것은 산밖에 이동의 부대가 크고 산속 폐업사의 우리 부대가 험한 산세에 의거하고 또한 정예 부대라고 탐문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부대의 싸움 소식을 듣고서 경군과 외병은 즉각 이동혁 부대를 선멸하고 즉시 폐업사를 점령할 것이니 복수를 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정씨 집에 2에서 3일간 요양한 후 나는 난을 피해 장영군 몽군포 부근의 동네로 옮겨 3달간 은거하였다.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이동혁은 벌써 잡혀가 사형을 당하고 각 군의 동학군은 거의 소탕되었다 한다.